1시간 반 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차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딱 남았습니다. 참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또 그 여론의 관심을 받는 건 아마 역대에서 별로 찾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뭐 과거에 보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대표와의 만남 또 굉장히 화제를 모으긴 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글쎄 같아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막 약간 무슨 이산가족 상봉 비슷한. 참 근데 뭐 어떻게 이 모임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떤 발표가 있을지 다들 기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일단 아마 언론 취재가 봉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체 언론의 취재, 사전 취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네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언론의 접근권을 막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언론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언론의 하나의 어떤 국민을 대표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아무런 언론이 들어가서 취재도 못한다, 발표하는 것만 들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저는 무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아무런 사진 취재나 영상이 이게 제공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만남을 과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유민주를 표방한 정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그때 그 5월 언제였네 이재명 대표의 회동 때 그때 좀 이재명 대표가 기습적으로 뭐 그 주머니 안쪽에서 A4 용지 여러 장을 꺼내갖고 15분 동안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기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그 취재를 하다가 사진도 찍고 분위기도 이렇게 보면서 취재하다가 이제 회동 시작되니까 기자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때 잠깐만요 하면서 이제 기습적으로 꺼내 들었잖아요. 오늘 뭐 어느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사전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썼던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거는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해서 했다라 그러면 전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왜 도어 스태핑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그만큼 친화적으로 기자들에게 그것도 국민들에게 실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또 원내 대표단들 만나면 똑같습니다. 기자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취재도 못했습니다. 뭐 MBC 핑계 운운하는데 MBC 기자는 이미 풀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자,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자, 저희들 이렇게 만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라는 거를 이게 사적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그냥 뭐 친해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 정신이다. 저는 이 대통령실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이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정착된다 그러면 저는 아마 두고 이런 비판받을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을 두고는 오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오늘 발부해서 지금 행사를 하겠다면서 지금 한남동 지금 집 앞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 요구를 했고 한 대표가 즉각 곧 대표회담 갖자라고 또 수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날이죠. 네. 리얼미터가 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8%포인트, 부울경에서 7%포인트, 서울에서 3%포인트 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라는 좀 저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 물론 뭐 우리가 하나 이게 뭐 지지율이라는 게 추세로 봐야 됩니다만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세적으로 봅니다만은 오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1%. 이 리얼미터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쭉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예. 더군다나 이제 텃밭이라고 알려진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 저렇게 전주 대비 팍팍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과연 뭐를 의미하는가. 그런데 지난주에는 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네. 부산 쪽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쪽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요. 오늘 회동이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 이미 저 지지율 변화 추이 속에 네. 다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발 전광판 좀 보십시오. 선수가요 전광판을 보지도 않고 뛰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고 국민 민심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봐야 무슨 정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거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일희가 없어요. 그냥 일비만 계속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거 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정권이 어떻게 지금 존립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다나 특히 정말 그동안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였던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또 부산 부울경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심상치 않은 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 대구 경북이 27.1%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되게 충격적인 수치죠. 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부울경도 26%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요. 이래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회담 결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 보수 지식인들에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네. 이제 좀 한번 떨쳐내서 보자. 라는 희망을 주는 그런 회담이 돼야 될 텐데 그런 회담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결과물 또 못 내고 그러면 내일 아마 아침 조간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회담 결과가 실망스러울 경우에 글쎄요. 과연 이것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전 정말 이것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모두의 책임 또 저는 이번 선거도 그렇고 정말 이제는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봅니다. 제발 그동안 정신 좀 차리라고 매를 때렸는데 제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믿어주겠다라고 이제 마지막 정말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는데 이것마저 무시한다 그러면 글쎄요. 전 정말 이거는 아마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입니까? 어떻게 지지한 정권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삶과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다? 저는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면담의 무게감을 정말 한층 느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 국감에 나왔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지금 이 수사, 네. 도이치모터스 수사, 이게 지금 수사지휘권이 과거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 때 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4년 전 일이죠. 네. 근데 왜 이걸 회복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회복을 안 한 상태에서 중앙지검장이 지난주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갖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나오는 자막은 왜 나오냐 하면요.
저 고발인이 최강욱입니다. 고발인이 최강욱 전 의원인데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됐을 때 고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 네. 항고를 하게 되면은 어디서 그걸 다시 판단을 하냐면 서울 고법으로 갑니다. 네. 중앙지법보다 하나 윗단계에 있는 고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법으로 가는데 그렇다면은 중앙지검장의 수사지휘권이 미칠 수가 없잖아요. 네. 중앙지검은 지방법원 아닙니까? 지방검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고검을 수사지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검을 수사지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장이 저거를 지휘를 하겠다 하는 건데 요거는 법리적으로 한번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그 추미애 때 박탈된 네.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그거 필요 없이 되는 건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여간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겠다. 오늘 그 얘기를 법사위 국감에서 했습니다. 지원님, 제가 무식해서 그런데요. 이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한번 박탈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요? 아니죠. 근데 왜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아, 왜 하는 더군다나 건데? 그것도 추미애가 한 거를?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데 그 상태에서 이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고요. 채널A의 좌영길 그 법조 기자가요. 오늘 페이스북 글을 썼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저도 읽었습니다. 시기별로 나눠서요.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문재인 때 또 이 정부 들어와서 그것도 또 이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누구죠? 그 중앙지검장이 한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송경호 시절에, 예. 송경호 지검장 시절, 그 점에 그다음, 이정수였던 거예요. 이정수 시절에 각각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가. 또 과거에 이성윤 지검장 시절에는 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데 문제의 그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난번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글을 그 법조 기자가 썼는데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이 저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리, 그동안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고, 특히 이 문재인과 그 다음에 이 돈봉투 사건 뭐 등등 엄정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런 것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권력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검찰도 그 권력의 행사가 공정하다,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에서만큼은 검찰이 이렇게 작아지는지, 더군다나 마치 영부인을 불기소하면서 4시간 동안 마치 변호인처럼 그렇게 기자들에게 설명할 게 많은 것인지, 변명할 게 많은 것인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검찰이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정말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아니 이 추미애가 하는 그 수사지휘권, 그렇게 추미애를 비난했으면 당연히 들어와서서 저는 회복을 해야 될 텐데, 글쎄 그게 지금까지 안 된 이유를 뭐 짐작 갑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이래야 똑같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요, 오늘 취임식을 하면서 오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입니다. 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2050년 되면 우리가 2천만 명이 된대요. 그렇죠.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한 반면에 반대로 20세 이하는 지금 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너무나 이 노인복 이쪽에 인력들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쓰이지 못하고 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이중근 회장의 이 건의가 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박근혜 정권 초기 때 그때도 대한노인회장이요. 네. 그 성함은 좀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분도 노인의 법정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네네. 그때 그 노인 회장님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그거를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거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이제 예상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이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 네. 예.
여기에 맞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노인 법정 연령을 그런 식으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요.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게 훨씬 더 일찍 풀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는데 그때 그걸 못 살린 거예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저 이중근 노인회장 저분이 이제 자기 회사 경영하면서 자식 낳으면 1억씩 주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히 그게 이제 회사 내에서도 사내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는데 참 파격적인 제안인데 요번에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기회를 아주 소중하게 삼아서 뭔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유의미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행안부에서 그 청소하시는 분들, 용역분들 네. 직 같은 경우에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의미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 60세, 뭐 저도 이제 곧 60입니다만은 요즘 뭐 이게 건강이 워낙 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게 꽤 있고 네. 또 이게 이제 지금 경제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해결해야 되는데 맨날 무슨 법사위에서 특검하니 탄핵하니 그런 좀 XX 좀 하지 말고 그렇죠. 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논의해서 뭔가 좀 법을 하면 우리 미래 세대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참 저는 저런 국회를 바라보면서 참 이런 문제 제기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쇠퇴하는 걸 바람만 봐야 될지 참 답답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 조금 전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해서 지금 집행을 한다고 지금 뭐 대통령실 가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게 생쇼를 하는 건데요. 요 문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조금 이제 지금 아마 회담이 열립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회담에서 정말 윤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요.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는데 한 대표가 바로 수용을 했어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네. 여러분들하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